내 작가로서의 수입이 원 직업의 연봉을 뛰어넘었을 때 그때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그게 딱 있었구나. 했었고 목표가. 부술적인 의미로 내가 넷플릭스 주식을 좀 사면은 그래도 나의 편성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벌써 눈가가 좀 촉촉해지셨는데요. 사연이 있는데요. 네. 내가 몰랐던 일과 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 오늘도 누구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작가,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랑법의 박상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설 쓰고 또 드라마도 동시에 쓰고 있는 작가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말 너무 바쁘신데 나와주셨어요. 특히 올해 월드 투어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동해본 적 서해본 적 하시는데 문학계 제가 신뢰하는 선배님이고 제가 데뷔하고 나서 좀 많이 들이대가지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서로 이제 책이 나오면 보내주기도 하고. 네네, 영광입니다. 네, 사실은 그 돈 관련된 프로그램에 섭외가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런 이슈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한번 톡 터놓고 얘기해보자. 오늘 다 벗어버리라 라는 생각으로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네.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박상영 작가의 일과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X축은 세간에 알려진 작가님의 커리어를 써놓은 거고요. 슬픔과 기쁨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네. 네. 이 위에 통장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모 잡지사에 입사하면서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첫 직장? 맞아요. 그 시절 사진이요? 너무 귀여워. 너무 부끄럽네요. 너무 귀여워. 제 입사 당시에 이제 기쁨과 슬픔을 나눠보자면 아주 미친 듯이 슬펐죠. 예, 너무너무 슬펐고 바닥에 깔려 있는데. 바닥에 깔려 있고 잡지사는 아시다시피 사실 공채가 잘 안 뜨잖아요. 좀 특채로 갑자기 떠가지고 교지 편집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냈는데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9시, 10시쯤 출근해서 밤 11시쯤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도 한 달에 거의 실제로 받은 돈 한 1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최저시급 이하. 네네. 그때 당시 금액으로 쳐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선배님들은 우리 때는 돈 안 받고 이랬어. 그래서 라떼는 라떼는 돈 안 받고 이랬고 너 고마운 줄 알라고 일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돈까지 주는 데가 어딨냐 이런 말을. 저도 똑같은 멘트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에 그래도 수습 기간 동안 한 6개월, 7개월 열심히 다녔다가 이제 또 이직을 하고 그랬었죠. 뭐 그 사이에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한 학기에 뭐 500만 원 넘을 시절이었고 빚을 2천만 원을 짊어지고 이제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습으로 120만 원 받고 뭐 초년생 월급 그때 진짜 얼마 안 할 때였잖아요. 사실은 심지어 카드 리볼빙까지 했었어요. 진짜? 네. 그때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그 제 월급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리볼빙 해보고 그 이자에 깜짝 놀라기도 해보고 처음에 그거를 손댔을 때는 다음 달에 이제 마저 갚으면 되지 했는데 그 이자가 계속 무섭잖아요. 그 복리 이자라는 게 말도 네. 못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정말 지옥을 경험을 했었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때는 그쵸? 굉장히 힘들었었고 당장 다음 달에 이 카드빚 걱정만 안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 버스조차 못 타서 걸어 다녔을 때도 있었다. 그 정도로 정말 가난했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만큼 아니 근데 그렇게 직장생활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엄청 소설을 열심히 쓰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박상현 작가가 많은 습작생들과 많은 기성 작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존재거든요. 나도 박상영처럼 해야 되는데 박상영은 뭐 회사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 마음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직장 생활과 소설 쓰기 병행할 때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때는 계약직 때였어요. 이제 광고 대행사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녔던 컨설팅 펌도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그만두고 9 to 6가 보장되는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창작을 할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5시쯤 일어나서
그 샤워하고 그 회사로 가면 한 5시 40분 50분쯤 되면은 회사 1층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24시간 카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24시간 카페에 들어가서 네. 졸고 있는 알바분을 깨워서 커피를 만들라 하고 자리에 앉아서 8시 57분까지 글을 쓰다가 예, 그리고 뛰어 올라가는 거죠. 회사로. 예, 회사로 뛰어 올라가서 9시에 딱 출근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별명이 마이클이었어요. 아 맞다. 예, 에세이도 썼는데 보통 이제 한국의 회사원분들은 좀 이제 출근 시간보다 좀 일찍 오시고 그쵸. 뭐 조금 늦게 가시고 네.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정부 치거나 이런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내 창작 시간이 확보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9시 정각에 딱 들어가고 6시 정각에 딱 가방 들고 나오고 요거를 너무 칼같이 하니까 그 상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넌 미국에서 온 줄 알았다. 예. 난 네가 미국인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 마이클이라고 불리곤 했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네, 창작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모릅니다. 맞아. 그 회사 다니면서 그 등단 이후에 회사 다닌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때 동안 소설을 거의 14편? 15편을 발표했어요. 그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네. 어려운 네. 일이기는 하거든요. 미쳐 있었죠. 2016년도에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로 문학동네 신인상 받으시면서 레전드였죠. 소설가로 등단하셨고 페리스 힐튼 찾습니다. 등단했을 때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왜냐? 상금 있잖아. 상금이 1,000만 그래도- 원이 나오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25%인가 뭐 꽤나 아, 그렇게 많은 많이 떼요? 세금을 좀 많이 뗐던 것 같아요. 어.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 문제의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갈비탕을 먹자고 하시곤 갈비를 저에게 다 이렇게 건네주십니다. 엄마 갈비탕 먹자고 해서 갈비를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금니가 없다? 이래가지고 엄마 어금니. 치과 엄마가 비싼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잇몸 뼈가 없어서 그거를 생장까지 시켜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필요해? 700만 원. 그래갖고 세금 떼면 딱 그 정도 그냥 금액이네. 그대로 간 거죠. 싹 드리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구나.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 빚은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꿈을 그때도 꿨지만 당연히 그만둘 수가 없었다. 등단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 날개는 친구들이 사준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워낙에 이런 관심 받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관종. 그 앞에 막 김화영 선생님, 뭐 은희경 선생님 이렇게 작가분들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니까 지긋한 작가분들이 앉아 깜짝 계셨는데 놀라셨겠다. 제가 이러는 거 보고 너무 막 포복절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뿌듯했던 날이었습니다. 등단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때도 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문학동네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안 알았어요? 거예요. 예, 나 됐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공모전을 50번도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한글 공모전에 다 낸 거죠. 진짜? 예. 그 매년 낸 거죠 거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진짜 오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지금까지도 저는 제 인생이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그 등단하기 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도 평생 글 쓰는 걸 좋아했고 글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는 했던 사람이지만 공식적으로 뭔가 면허증 같은 거를 받은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 글에 독자가 생겼다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날만큼 행복했던 날은 정말 인생에 손꼽히는 것 같아요. 그거 잊을 수 없죠. 그럼요. 네. 제가 그 페리스 힐튼 찾습니다가 문예지에 나온 첫날 잡지에서 읽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때 저도 습작생이었고 이제 그런 게 등단작이 뜨면 이번엔 누가 됐나 어떻게 써야 붙는 건가 좀 나도 좀 배워보자 하는 심정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읽자마자부터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건 이제 읽고 완전 너무 빠져들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수상 소감까지 기억나거든요. 이거 뭐 동네방네로 등단하면 좋은 거냐? 그거 우리 아버지께서 문학동네가 아니라 동네방네. 맞아요. 그것까지 기억나고 그래서 이때부터 너무 팬이 됐죠.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2018년도에 첫 소설집 나오고 같은 해에 젊은 작가 대상 수상하셨습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됐을 때 그때도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직장 안 그만둔 거예요? 안 지금? 그만뒀어요. 네, 젊은 작가상 대상 받았을 때 안 그만뒀었고 근데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내 작가로서의 수입이 내 원 직업의 연봉을 뛰어넘었을 때 그때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그게 딱 있었구나. 했었고 목표가. 네네 그때 그 대도시 사랑법 출간 무렵에 그것이 달성이 된 거죠.
그때 젊은 작가상 대상이 아마 상금이 7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로도 제가 빚을 갚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전에 졌던 뭐 학자금 대출이었나 뭐 카드 값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싹 갚고 이제 그냥 딱 또인또이가 된 거죠. 사실 소설가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직업인데 너무 불안정하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잖아요. 4대 보험이 안 되고 그런 불안정함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회사에서는 내 맞은편이나 이제 옆자리에 팀장님과 뭐 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 20년 뒤, 30년 뒤에 저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분들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녀들 대학 가서 등록금 내야 되는데 50대 되기 전에 해고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떤 그 회사원으로서 삶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20년을 버틴다고 한들 내 미래가 이렇게 불안할 거면은 내가 내 능력을 믿고 한번 정말 시장에 날 던져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박상영에게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애증이죠, 애증. 애증? 일단 회사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많이 떼가? 이런 느낌으로 네. 예, 굉장히 증오를 했었었고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을 때였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다시 4대 보험 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요즘은 자주 해보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진짜? 그런 네. 생각해요 요즘도?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도 여러 명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회사 다니는 거 재밌었지. 저 왜 물어보냐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회사 생활에 매몰돼 있을 때는 그걸 모르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면은 그거 따박따박 받을 때가 좋은 게 분명히 있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불안정한 것만 빼면 참 좋은 직업인데. 저는 글 쓰는 것만 빼면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글 쓰는 거랑 불안정한 거. 예, 뭐 돈 잘 못 버는 거, 뭐 이런 거 빼면은. 예. 혹시 노란우산 하신다고 하셨죠? 맞아요. 많은 프리랜서 선배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같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에게 소상공인. 글쓰기 소상공인. 맞아요. 60이 넘으면은 뭐 일종의 퇴직금처럼 조금씩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저금처럼 그렇게 기능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돈이 묶여 있는 거니까 또 아쉬울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목돈이 묶여 있는 거니까. 네네. 그 다음에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대도시 사랑법이 출간이 됐을 때. 출간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확 뛰는 거죠, 사실은. 그 대도시의 사랑법이 지금은 최근에 이제 몇 세까지 찍게 되셨나요? 15만 부 기념 에디션 막 나오고 이랬던데. 맞아요. 최근에 40세를 찍었고 박수 한번 너무 사실은 책이 나온 지 6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책이 절판되지 않고 찍혀 나오고 꾸준히 사랑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 책이 22년도에 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 후보에 오르고 제가 알기로는 한강 작가님 노미네이트 되고 두 번째 노미네이트 아니에요? 사실상 한국인으로서. 한강 작가님과 황석영 작가님 다음에 저랑 정보라 작가님이 동시에 올라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최연소로 심지어 노미니라고 하잖아요. 노미니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요거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나요? 2022년 당시에 사실은 제 통장이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그래. 어머. 지붕 뚫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기분 좋다. 그때 노미네이트 됐을 때도 이미 뭐 상금을 받지 못했지만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근데 한국 이제 어떤 언론에서 또 독자분들 주목을 좀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책이 조금 더 나가는 것도 있었고. 근데 한국 언론에서만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커상 노미니는.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도 사실 판매 그래프가 치솟았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영상화 딜들이 들어와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제 통장이 비로소 훈풍이 불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다음 달 생활비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2022년을 기점으로 그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게 된. 근데 판권을 또 2번 파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영상화가 된 거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안 본다고 생각해서 영상화 판권이 팔리면 드라마 판권 안 팔리고 드라마 판권 팔리면 영화 판권이 잘 안 팔리는데 어떻게 그 두 개를 또 하게 되셨는지. 영화 판권은 책 나오자마자 팔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김고은 씨가 캐스팅이 되고
제작이 원래 빨리 되는 거였는데 남자 배우가 너무 캐스팅이 안 캐스팅하기가 되는구나.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홀드가 네. 돼 있었어요. 그 김고은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배우가 그쵸, 캐스팅 최고. 돼 있음에도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한국에 전례 없던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약 제의가 온 거죠.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래서 딜을 성사시키면서도 이례적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중에게 소구되었다기보다는 그 특정한 어떤 관객들과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깊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니아 분들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셔서 대도시 사랑법이 많이 판매고가 올라갔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나 누가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막 올드 머니로 잘 되는 거 말고 맞아. 내가 내 힘으로 벌어가지고 잘 네. 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 네.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업계 사람들이 또 네. 그런 게 있어요. 워낙에 업계가 힘드니까 누구라도 잘 되면은 그러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밀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은 네. 동지 의식도 네. 느껴지고 또 달까지 가자 판권도 판매하시고 네, 사실 아까 소득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제 지난 그 소득을 저는 하나하나 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쓰거든요. 뭐 띠링 입금되면 바로 써. 제이거든 이분 제이시거든요. 슈퍼 제이라 가지고 일하기 싫으면 이제 그거 쭉 보면은 막 기분 막 너무 좋고. 네. 근데 가장 이제 높았을 때가 저도 달까지 가자 드라마 판권 팔렸을 텐데 또 사실 책이 아무리 팔려도 판권 하나 파는 것만 못 하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할 수 없지만 네. 영상 업계와 이제 출판 업계 사이즈가 달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가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아주 네. 미니미한데 네. 올해 네, 그 현재 촬영 중이고 올해 9월쯤 9월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을에 또 네. 선선해질 때 네. 또 이제 달까지 가자 드라마가 네. 나오니까 또 기대 중이에요. 라미란 밤 배우님 나오신다고 나오시고. 너무 기대돼요. 커피차 몰고 갑니다. 아, 네, 또. 쏘러. 네, 영화 드라마가 상영이 또 작년이죠. 네. 동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래도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원금을 회수하기가 힘들잖아요. 요즘 영화 업계 뭐 손익분기점 그렇죠. 이런 거? 예, 네. 사정상 뭔가 생각보다 막 많은 큰 돈을 벌진 않았지만 그 소기의 어떤 책도 많이 팔리고 이제 부가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되면 맞아요. 이제 그 원작 책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드라마가 네. 온에어가 되면은 네. 마지막 잔금을 주세요. 드라마 고료에. 아. 예, 시스템이 보통 그렇거든요. 이제 계약했을 때 뭐 30%뭐 편성되거나 뭐 촬영 부동산처럼. 비슷해요. 아, 예. 편성되거나 그렇구나. 뭐 틀었을 때 30% 마지막 방영이 완료됐을 때 네. 30%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머지 고료를 받으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바람직한 그래프네요. 제 주식 그래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이 통장 그래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풀어주셨는데 네. 진짜 일의 기쁨과 슬픔 그 자체네요. 그렇죠. 예, 주로 슬퍼요. 근데. 그랬구나. 네네. 대도시의 사랑법 드라마는 또 극본을 직접 쓰셨잖아요. 네. 첫 드라마 집필 어떠셨는지. 뭐 회사의 TF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네.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절대 다수의 나와는 다른 팀에 속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일을 네. 하는 거니까 의사소통 과정이 어렵기도 하고 네.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특히나 저는 그 전까지 순수 예술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저에게서 비롯돼서 내가 끝을 닿는, 그러니까 나의 예술에 익숙해져 있던 처음부터 사람인데 끝까지 다 내가 하는. 그렇죠. 네.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네. 처지의 사람이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여 명, 200여 명의 사람들의 모든 입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예, 뭐 극본 수정 과정에서 뭐 제작사들의 요청도 있고 감독님의 수정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작가로서 뭔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내가 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주는 어떤 타격감도 굉장히 컸었고 또 편성 과정과 캐스팅 과정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또 퀴어 소재의 작품인 만큼 네. 좀 남성 배우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거절을 당할 때마다 그 코멘트들이 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배우는 뭐 이런 소재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 진짜?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러셨구나. 네, 근데 결국에 끝나고 남는 건 사람들이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많은 가까운 사람들을 또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은 또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둘 다 작가니까 작가들이
책 팔아서 그 인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런 뭐 방송 프로그램도 있고 강연하고. 그쵸, 강연하고 그럼 강연, 방송 그리고 인세, 뭐 원고료 이런 것 중에 가장 노동 시간 대비 수입이 좋은 분야는 뭘까요? 길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인세였더라고요. 그래요? 네, 인세이더라고요. 가장 그래요? 큰 수입원은 인세에서 나왔었고 시간이 많이 투여되기는 하지만 네. 어떤 책들은 오래 살아남아서 꾸준히 팔려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 따져봤을 계산을 때는 해봤더니 막 너 대단히 믿기지 않아서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데요. 뭐 세금도 떼잖아요. 그거 이제 그쵸, 그거 네. 기장 떼주시잖아요. 세무사분들이. 그러면은 보면은 생각보다 인세의 비중이나 원고료의 비중 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 인한 발생한 소득의 비중이 높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나는 작가구나. 그러니까 대도시의 사랑법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도시의 사랑법 6년 전에 쓴 건데 네. 지금도 어쨌든 수입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거가 어떤 콘텐츠의 힘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가장 최근 근로소득이 들어온 항목은? 믿음에 대하여랑 1차원이 되고 싶어. 아. 예, 그 책들의 해외 판권료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예. 근로소득 외에 혹시 재테크로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아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벌써 눈가가 좀 예, 촉촉해지셨는데요. 사연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가 사단이었습니다. 항상 문제의 화근이었고 그때 당시 증시가 굉장히 좀 약간 비이성적으로 굉장히 잘 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친구들이 문제예요. IT 업계에 종사하는 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너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난 카카오 사서 지금 30%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다, 나 뛰어들겠다. 근데 그때 보복성 소비가 유행했던 거 아시죠? 그쵸, 코로나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 다른 애들은 막 명품 사고 네. 막 그랬을 때 저는 그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 미국 주식이랑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주식을 그냥 쇼핑하듯이 산 거예요. 오늘 10주 사볼까? 이러면서 돈 들어왔을까? 10주 사볼까? 20주 마침 또 사볼까? 현금이 있던 시기니까. 있으니까, 네. 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2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거기 제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물려 있다. 아, 지금까지요? 예, K 모사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돈을 그렇구나. 받아가야 되겠어요 지금. 이거 농담이고 농담 아니에요 사실 진짜고. 예, 진심이고 카카오페이도 샀어요 심지어. 근데 그거는 그래도 원복이 됐어요. 그럼 관심 있는 종목이 따로 있으셔서 산 거예요? 아니면은 남들 산다는 거 산 거예요? 감성 투자라고 하죠. 감성 투자? 예. 그냥 왠지 느낌 좋은. 예, 제가 미국 주식을 살 때도 넷플릭스를 많이 샀어요. 아. 내가 쓰니까. 네, 그쵸. 내가 쓰니까 많이 샀고 그때 당시에 편성이 논의가 될 때였는데. 이거 약간 그 주술적인 의미로 내가 넷플릭스 주식을 좀 사면은 그래도 나의 편성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 샀는데 편성 떨어지고 주식이 엄청 오른 거예요. 넷플릭스 주식이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그래서 이거를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나중엔 결국 넷플릭스에도 들어가게 됐잖아요. 오 그렇네요. 그렇죠. 그거 그렇네. 모르고 계셨어요? 네. 그 생각을 못했어요. 결국 또. 잘 됐잖아요. 그렇네. 네. 내 감성 투자가 옳았던 거야. 그럼요. 통했네요. 네. 그래도 은근히 뚝심 있으신 투자 스타일이시네요. 저는 약간 의리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약간 감성의 의리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감성 투자, 의리 투자. 의리 투자. 그래 끝까지 가자 우리. 근데 사실 계속 장기로 갈 생각을 하면은 네. 작가님 같은 접근법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장담 근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좋네요. 네, 언젠간 발효가 돼서 뭐 멋진 상품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작가님 트위터에 트위터 아니죠 이제 X에 X에? 그 성공과 부자에 대한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짐작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평생 그 성공에 안주하며 난 발전 따윈 없어라고 괴로워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자 철마다 이사 안 가도 됨. 집에 인테리어 할 수 있음. 장거리 여행 때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카카오 벤티 블랙 탈 수 있음. 백화점에서 옷 쌈. 그럼 또 혹시 이 외에 박상영 작가가 생각하는 부자들의 소비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몇 명 생겼거든요. 요즘 막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은 20대 때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은 막 튀어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그 의식주 중에서 네.
의랑 식에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의식? 그러니까 밥 먹는 거나 옷 사는데 돈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10,000원짜리 밥을 먹거나 네. 30만 50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그 네. 차이가 그렇게, 그 만족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돈이 정말 많은 친구들은 그 갭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성비를 따지지 않더라. 그것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제가 볼 때는 딱풀 사거나 이럴 때는 제일 싼 거 사더라고요. 그쵸. 세제 사거나 딱풀 사거나 이럴 때는 싼 거 사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비 감각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이 갑자기 삐쭉 튀어나오는 네, 그런 모습들이 부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건방진 말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부자 친구들은 네가 진짜 성공한 삶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뭐 대단히 막 특별한 삶을 영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때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꿈꿨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랬던 게 이거였어요. 그냥 글 쓰면서 먹고 살고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고, 뭐 네. 이런 거, 여름에 에어컨 틀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바랐던 어떤 성공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조건들을 사실 다 이루는 사람이고 지금의 삶을 계속 이렇게 윤택하게 갖고 나가는 게 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기준에서는 어쨌든 윤택해진 삶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조금 바뀐 소비 성향 같은 게 있으신지. 여행 스타일이 20대 때 제가 네. 돈이 한창 없을 때도 그 없는 돈을 쪼개서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상 최저가 항공권이라서 스탑오버를 막 2번 한다든지 2번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유럽 정말요? 가는데 뭐 대만 들렸다가 어디 들렸다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숙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도미터리형 숙소에서 모르는 사람들 20명이랑 같이 자고 막 이런 경험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저 혼자 잘 수 있는 호텔방을 예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 같았으면은 제가 일본을 한 10번 정도 갔었는데 한 번도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데 갈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비싸요? 저 비싸요. 안 가봐서 한 몰랐어요.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근데 그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 가면 저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체험형 어떤 돈을 써야 되는 프로그램들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네. 가장 플렉스했던 소비 혹시 있을까요? 가장 플렉스했던 소비는 2022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때 수입이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네. 차를 샀어요. 신차를 샀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래서 뭐 할부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분할 납부 네. 캐피탈로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 그냥 현금으로 낼게요. 그래서 진짜요? 전액 현금으로 차 현금으로 사셨어요? 계좌이체로 샀어요. 왜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있어서? 네. 근데 있으면 잘하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뭐 할부로 내면 그 이자가 또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걸 생각했어요. 네. 근데 또 금융에 빠삭한 친구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큰 돈을 그냥 그렇게 큰 돈 한 번에 먹는 거 아니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래서 차를 팔았어요. 요즘에는 이사하고 진짜요? 나서 차를 팔았어요. 요즘은 작업실도 가까워지고 그래갖고 더 쓸 그러셨구나. 일이 없어갖고. 박상영 작가님에게 돈을 버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생계이죠. 생계이고 어떤 생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 똑같은 얘기를 소설에 썼어요. 달까지 네. 가자는 네네네. 소설에.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돈도 자기 좋다는 사람한테 간다. 맞아요. 네. 이게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돈을 추종하고 돈을 최우선시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과 다른 삶의 형태가 됐을 텐데, 돈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소설가 안 됐겠죠. 안 됐지. 맞아요. 네. 사실 애초에. 네. 네. 저에게 있어서 돈은 진짜 그냥 생활의 안정감 정도를 유지하면 되는 수단인 것 같고, 그 과거의 그 리볼빙 같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네. 않게 해주는 안정망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은 사실은 저는 사실 큰 돈이 필요한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조금만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만 꾸준히 벌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돈은 많아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이잖아요. 다양한 돈 고민을 듣고 같이 고민하는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은 직장인 B씨의 더치페이 고민입니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4명이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이 15만 6천 원이 나왔어요. 더치페이를 하면 3만 9천 원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제 카드로 긁고 n분의 1 하자니까 한 친구가 난 술 안 먹었으니까 9천 원 빼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9천 원 정도는 빼줘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다른 친구가 야, 넌 술 안 먹는 대신 안주바에 새우잖아. 마지막에 추가 안주도 너가 시켰구만. 똑같이 엠빵해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술만 안 마셨다 뿐이지 그 친구가 안주는 엄청 많이 먹거든요. 이걸로 투닥투닥 하느라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땐 똑같이 엠빵을 해야 할까요? 친구 말처럼 9천 원이라도 빼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술 안 먹는 친구와는 어떻게 더치페이를 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술 모임을 막 하다 보면 여러 명이서 특히 하다 보면 한 번쯤 겪게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은 이런 네. 일말의 찜찜함도 놔둬서는 안 된다. 돈 관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우리 관계가 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는 네. 그러면 만약에 작가님이 음. 이 사연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친구와 관계를 계속 할지 약간 고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난 술 안 마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영역 중에 자릿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술집에 가기만 해도 자릿세를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쵸, 네. 예. 그리고 또 일일이 이렇게 따지다 보면 나는 물 안 마셨는데 물값 빼줘. 나는 반찬 안 먹는데 뭐 이거 빼줘. 다 빼다 보면은 돈 낼 사람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접근법은 네.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모쪼록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런 그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친구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성적으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제가 여기 와주신 게스트분들께 소설 속 한 장면을 선물처럼 낭독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 장면이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습작할 때 실제로 제가 행동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가라는 직업이 너무 불안정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낙관만은 할 수 없어요. 내 직업에 대해, 그 미래에 그럼요. 대해. 예.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느 날은 좀 가라앉게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장면을 꺼내서 보시라고 처방전인데요, 완전. 네,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일이 있으신가요?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라는 제목의 소설을 아마 하반기나 내년에 낼 것 같고요. 드라마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 원작 소설을 네. 드라마에서 이제 대본을 몇 부 써놨거든요. 사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콘텐츠의 시그니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작가에게 일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일까요? 박상영에게 일의 기쁨은 돈이고 슬픔은 병이다. 뭐 다 아시겠지만 돈 들어올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원고 다 썼을 때도 물론 행복하지만 이제 입금될 때 그 띠링하는 문자를 보고 느낀 환희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많은 병들을 얻게 됐어요. 하나가 아니고 병들. 아주 네. 많은 만성 질환들을 얻게 네.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저희 어떤 슬픈 포인트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작가님도 건강하십시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